극단적인 어떤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보수 진영 전체의 어떤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된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엄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당장 구속도 못 시키고 어떤 법적 조치도 못 하고 있는 게 이해하기가 일반 국민들로서 어려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근입니다. 영부인의 행보가 이렇게까지 전국을 뒤흔든 적이 있었던가요? 김건희 여사,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 부인입니다. 오늘 시사포커스인에서는 이와 관련한 전국 전망, 그리고 부산시 국감 들여다봅니다. 부산에 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토론해봅니다. 심층토론 오늘은 향후 전국 전망 그리고 부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박재욱 신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재권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도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우선 총평부터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동상이몽, 각자 도세 이런 어떤 문자가 어울릴 만큼의 어떤 분위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 면담 이전부터 두 분이 만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어떤 국민에 처할 것이고 또 향후 전국에 굉장히 조금 어려운 어떤 전국이 전환점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역시 그렇게 됐고요. 언론을 비롯한 이 보수 전체의 어떤 위기감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선일보 살서 같은 경우에는 나라인가 아내인가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어떤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보수 진영 전체의 또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면담 행사가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뭔가 주연을 하고 싶어서 한 달 동안 사실 때를 쓰다시피 해서 만나게 된 면담인데 결국은 그 면담은 윤 대통령이 연출도 맡고 각본도 쓰고 감독까지 하고 또 주연 자리까지 빼앗아버린 그래서 정말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 간의 이별의 마지막 언약식 같은 그런 느낌을 준 저는 행사였다 그렇게 보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좀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공이 자기한테로 넘어왔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 진빚을 어떻게 윤 대통령한테 갚을까 이게 저는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한 대표가 3대 조치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답을 하지를 않았고요.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를 요구를 했는데 이미 그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시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 공감을 할지 그 부분 한번 짚어보죠. 네, 물론 시민들 공감대는 상당히 떨어지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김건희 여사 활동 자체가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한 대표가 지금 세 가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의혹 규명하는 거, 그 청와대 쇄신 문제,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문제, 대외활동 중단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가 김건희 여사와 다 모여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다 지적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면접 당일에 또 그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저녁을 또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한 대표가 또 자기 그 친한계 지지 세력 20명 정도 하고 또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그 뭐라 서로 내전 상태, 대결 상태로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상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에스컬레이트 될 것이다. 점점점 문제가 풀기 어려운 상태로 가지 않겠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저는 뭐 사실 뭐 지금 되게 김건희 여사가 피곤하고 지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거다 이렇게 대통령은 말씀하시고 앞으로 잘 지켜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하고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보여주는 행동은 완전히 딴판이다. 결국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그 폴란드 국빈 방문했을 때 그때 나와서 보여준 모습들은 여전히 공식적인 행사에서 엄청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또 그렇게 힘들고 건강이 되게 건강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또 보면은 이제 또 앞으로 나갈 계획도 있거든요. 뭐 순방 계획도 잡고 있고 그 순방에 함께 갈 거라고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되면 도대체 뭘 자세하는지 국민들은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 하시는 말씀하고 또 실제로 그 뒤따르는 조치나 행동이 완전히 딴판이어서 국민들로부터는 저는 뭐 냉담한 반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가 아마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를 얘기해달라. 그러면은 고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온도 차이가 상당한 얘기 아니었습니까?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해서 10명 넘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다. 그걸 왜 이해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건 그 사람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냐. 이걸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국민들 모두 이해 다 하고 있고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는 대표까지도 다 이해하고 있는 걸 대통령만 모르시는 거죠. 저는 이건 좀 심각한 인지 부조화의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 완전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 아닌가 이런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연일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 본인 자신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 보면 비서실장이 있고 그다음에 수석이 있고 그다음 비서관이 있고 행정관인데 최말단 행정관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상당히 상하 관계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고 어떤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이 기강 자체가 큰 문제점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확답할 수는 없지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특별 감찰관 얘기인데요. 지금 여당 내부의 갈등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저는 계세요? 이걸 뭐 특별감찰관은 결국 원내의 문제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합의 오면 내가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윤 대통령도 뻔히 아세요. 이 문제가 국회 안에서도 합의를 이끌기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각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거 다 아세요. 그리고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특검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는 것도 아세요. 제가 볼 때 생색만 내는 말씀에 다름 아니다. 저는 그래서 전혀 사실 쓸데없는 말씀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단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합의해요라는 대통령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 인권재단 이사 문제가 아직 이게 해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면 여당 측에서 5명, 여당 측 5명인데 지금 야당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추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거 문제 해결하는 거. 또 한 가지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3명을 합니다. 국회에서 3명을 하니까 여야 합의를 제가 이게 법을 들여다 보니까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는데 지금 여야 어떤 그 관계를 보면 아무래도 야권에서 2명, 여권에서 1명 정도 이렇게 추천할 것 같은데 문제는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리 야당이 추천해 본들 이걸 보면 여당 쪽에서 추천한 사람 될 거고 그러니까 전혀 야당 민주당 쪽에서는 이 내용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 오늘도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거부하고 특검으로 가자. 특검을 해야지 이 사건 전체의 저변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특별감찰관 이 문제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일 터져 나왔던 명태균 의혹. 네. 이 여파가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명태균 이분 보면서 소문만 듣던 우리가 보면 정치 때마다 정치꾼들, 정치 버럭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항상 선거 때 보면 있는데 명태균 이분을 보면 조금 특출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 부분들이 다 관계가 돼 있고, 그리고 보통 이런 분들은 그냥 바로 대가를 바로 받거나, 뭐 선거운동 지원을 하거나,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또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리 어떤 보전, 약속,
특혜 요렇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로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는 그 우리가 후보들 정치인들 주변의 그 측근들이 필터링을 하는 거죠. 이런 조금 약간 사기성이 계신 분들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측근들이 미리 딱 필터 그렇죠. 시켜서 네, 가까이 네, 못 네, 오도록 네, 하는데 이분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너무 관련자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물론 그것을 다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렇게 본다면 상당수의 의혹이 우리가 조금 너무 진실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어떤 범법 행위 자체로 갈 건가 이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또 파장이 커지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지금 대다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자기가 관계했던. 그러면 향후 정부 운영에 있어서 그 친한 진유계로 이렇게 진윤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관련된 사람이거나 여타 관련이 없더라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대통령실이라든지 윤 대통령한테 이게 의지할 가능성도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명태균 씨는 사실은 저는 모든 정치인 뭐 20여 명에 이르는 그 정치인 리스트, 명태균 리스트에 나오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 관련한 인물들을 사실은 저는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 해와서 그걸 관리해 왔다. 지금은 이제 내가 그렇게 키워놨는데 너희들 뭐 하냐 이걸 지금 나를 진짜 해코지하면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지를 보여줄게 이렇게 사실 하는 거죠. 주인과 마치 무스매 관계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렵다. 왜 어렵냐면 적어도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음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당장 구속도 못 시키고 어떤 법적 조치도 못 하고 있는 게 이해하기가 일반 국민들로서 어려운 겁니다. 이거 당장 그냥 쳐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 하고 있고 내노라 하는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이 좀 덤벼들다가 바로 한마디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런 것들 그렇게 침묵하는 게 결국은 범인이다. 이런 심정을 자꾸 국민들이 갖게 만드는 게 문제다. 결국 그 선을 저는 명태균 씨는 타면서 지금 놀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명태균 입장에서는 저는 꽃놀이패를 갖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다. 결국은 앞으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그런 정황 증거만 넘쳐나고 있는데 이제 직접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내놓게 되면 이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 과정에서 저는 혹시나 직접적인 증거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심정적으로 이미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비토를 완전히 그냥 확정해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가고 있다. 이게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바로 얼마 전이죠. 그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보면서 말하자면은 공격용 무기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포함하는 멘트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떻게든 지금 북러 문제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미일 삼각구도를 강화하고 그거에 북중러를 대치시키는 그런 식의 미국적인 발상, 일본적인 발상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위기를 윤 대통령 입장에서 타개해 나가는 방법은 내부의 위기를 외환으로 자꾸 확대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북한의 병력 파견 문제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이슈들을 계속 키워서 국내 이슈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저는 굉장히 의도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도발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긴밀한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스러운 문제기는 하지만 저는 그 내면에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말 우리가 국가 이익이 얼마나 걸려있다고 지금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개입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굳이 우리가 군을 파견하거나 살상 무기를 공급하거나 그래서 러시아하고 더 어떤 관계가 더 악화되거나 하는 국익의 관점에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까 차 교수도 얘기했지만 그럼 뭐냐 이게 순수하게 외교 군사적인 국방적인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 국내 정치를 전면 어떤 또 돌파하기
도발하기 위한 정면 도발하기 위한 하나의 우회적인 어떤 전술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특히 군사 파병 이 문제는 함부로 거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그 현안들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못 얻는 그런 국정감사였다. 시하고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이게 좀 자초되지 않거나 지연되거나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갖고 조금 주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부산에서 진행 중인 국정감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시 국정감사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22일 날 이제 부산시 국정감사가 있었고 그 전에 14일 날 국토교통위 감사가 있었는데 저는 부산시의 행안위 국정감사는 국토교통위 감사보다 훨씬 재미없었다. 좀 맹숭맹숭했다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행안위가 전격적으로 부산시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국정감사였는데 거기에 나온 의원들이 민주당은 전재수 의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분은 지금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17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몇 분 나오셨는데 이분들은 저는 보호막만 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실 17대 1의 어떤 구도라면은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의 부산시장이지만 사실은 야당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따질 건 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저는 시정 홍보실에서 온 느낌 이런 것들을 주면 곤란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조성한 의원 정도가 그나마 그래도 영도구의 인구 소멸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조금 전향적인 멘트를 하시긴 하셨는데 정동만 의원도 그렇고 이성근 의원도 그렇고 다른 분들은 전혀 안 하셨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요소였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그 현안들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못 얻는 그런 국정감사였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민주당도 그닥 좋은 점수를 줄 수 없고 국민의힘은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국정감사의 어떤 모습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역대 국감을 보면서 이번 국감은 이게 정말 너무 형식적이고 맥이 빠지는 국감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러면 이야기할 것이 상당히 많을 텐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실속 없는 내용이 진행되었고 사실 전반적으로 국감에 대한 평가가 이게 보면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현상을 보면 그 국정감사 그 NGO 그 모니터단 평가를 보면 이 평가가 D-인가요? 그 완전히 낙제 점수를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이 현안 과제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 그 예를 들어 지금 거론된 것이 보면 그 월드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건수라든지 그다음 북한 재개발에 관한 것들, 그다음 퐁피두 미술관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보면 책임 전가식에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내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물론 시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월드 엑스포 같은 경우는 이런 유치 실패에 따른 어떤 백서 같은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다음에 차기의 도시 도전을 하더라도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전략을 새로 세울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지적이 됐습니다만 아주 적절한 내용들이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부산 현안하고 이야기한 분들이 이제 김도읍 의원 같은 분들은 우리 그 가덕 신공항 조기 건설 문제, 그 김희정 의원은 제가 보니까 전세 사기건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 그다음에 곽규태 의원이 해사법원. 근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 정도 언급한 것에 끝이지 않았나. 많이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퐁피듀 분관 유치에 대해서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여론 수렴도 그랬고 재정 낭비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는 퐁피두 분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민주당 의원들이 설명하고 있듯이 이거 서울에서도 2030년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아마도 될 거다. 그런데 굳이 부산
분관을 또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한 나라에 왜 두 개 분관이 필요하냐, 이 문제도 존재를 하는 거고, 퐁피두 미술관이라는 게 세계 3대 뭐 미술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 위상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내부적인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해외 분관의 수입을 통해서 본관의 그 적자를 메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그걸 도와줘야 되냐. 그리고 그 도와주는 돈이 단순하게 미술관 하나 짓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60억 가까운 돈을 매년 로얄티처럼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운영하는 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정말 가성비가 있는 일이냐, 이거에 대한 명백한 이야기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공사도 그거 유치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수익성 계산을 해보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왜 부산이 굳이 해야 되냐. 물론 덤으로 있으면 좋게 하겠죠. 그렇지만 그 덤으로 있어서 좋은 일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부산시가 명백한 답변을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제대로 좀 하는 준비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답변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북항 재개발도 문제였고 지적이 됐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북한 재개발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제가 그 국감을 들으면서 지난 5월 달에 감사원 그 감사를 받으면서 적발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자한테 특혜 줬다는 거. 그다음에 그 우리가 그 단위 지구 계획에 어긋나게 지금 용도 변경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지난 5월에 돼 있고 네. 이미 고발 상태인 걸 알고 있는데, 요번 국감에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좀 재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이게 항만공사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동안 5월달하고 의원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항만공사 사장님 와서 뭐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항만공사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부산시에 굉장히 귀중한 사업이고 한데, 그런 대해서 좀 진척이 없었던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월드 엑스포 때 연동시켜서 우리가 북한 재개발, 그다음에 가덕신공항 이렇게 됐는데, 그때 굉장히 추진 동력이 컸죠. 근데 월드 엑스포가 지금 유치가 이렇게 불발된 상태에서는 북한 재개발 문제하고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정말 더 시하고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이게 좀 자초되지 않거나 지연되거나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갖고 조금 주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산업은행 문제, 야, 이거는 뭐 우리 프로그램에서 수없이 다뤘는데요. 왜 안 되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노조에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 반대의 어떤 힘이 엄청나게 세고, 그걸 정치권이 극복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저는 지역 이기주의의 어떤 문제도 있는 겁니다. 원래는 민주당의 김민식 의원이 이제 영등포가 자기 지역구니까 거기에서 산업은행이 이전하는 거를 반대를 했는데, 이제는 민주당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당연히 산업은행 본점은 서울에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공격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내부의 분열도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어서 점점 산업은행 이전은 좀 난망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국회 안에서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협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의 운영, 대통령실의 어떤 전국 운영의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당이 국민의힘의 어떤 전국 운영의 방향이 그 협치에 가 있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완전히 난망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산업은행 문제. 네, 뭐 산업은행 그 문제는 사실 우리 산업법을 하나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산업은행 본점을 뭐 서울에 둔다, 그 규정을 바꾸는 건데,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작업이 되겠죠. 지금 뭐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우리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 법안 같은 것도 보면 지금 수도권의 지방을 보는 관점들, 이해관계가 상당히 변하고 있다. 지금 우리 인구 절반이 다 수도권에 살고 있고, 더군다나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전에는 우리가 지방 출신들이 서울에 가서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지위도 차지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갔습니다만,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 다들 지방 출신들 아니고 주로 수도권 출신들로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의석 같은 경우도 절반 이상이
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렇죠. 다들 수도권 어원도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는 이전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이 점점 고착화될 것 같다. 지방의 이해관계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비수도권 이해관계와 수도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때 우리는 이제 지방 입장에서 비수도권 입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유사한 어떤 법안이라든지 사업 계획들, 정책들이 다들 수도권 눈높이에서 이해관계에서 가게 되면 지금 지방 소멸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오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듭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는 주제가 향후 전국 전망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자, 향후에 전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연말부터 되면 이제 특검 정국, 더 나아가서 발전한다면 탄핵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당 내부의 분열, 그 다음에 11월 15일 이재명 그 당대표의 이제 판결, 1심 결과가 나올 텐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또 고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면서 굉장히 여야 대치 또는 여당 내부에서의 분열은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말 전국에 있어서 한국 정치가 크게 요동을 칠 겁니다. 치고 좀 권력 구조에 대한 어떤 뭐 비판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거세게 와닿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맞이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 더 이 연말 전국은 그냥 오리무중. 안개 전국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오리무중 안개 전국 속에서 국민들도 갈 길을 저는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속에서 정말 이렇게 나침반 놓아주고 지시등이라도 놔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딱 두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못합니다. 김건희 여사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엄청난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는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명확한 자기 리더십을 갖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여의도 정치를 복원하고 그 속에서 국회가 뭔가 대통령실을 압박해 나가면서 전국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식의 어떤 해법들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안개 속에서 아마 길 잃고 헤맬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